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펀치입니다. 오늘은 이 투샷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진행자, 이쪽이 게스트 맞습니다. 출연자 맞습니다. 앵커의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익숙할 박용찬, 지금 국민의힘 영등포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용찬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MBC 앵커의 모습 이후에 혹시 오랜만에 화면으로 만나볼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마디 하신다면요?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강 부장님 비롯해서 우리 강펀치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과 재미나게 소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MBC에서 참 기자로서 부러운 커리어를 쌓으시다가 사실 퇴사 즈음에 좀 마음고생 심하셨고, 그 다음에 퇴사 이후에 정치권에서도 싹 잘 풀리지 않으셨어요. 좀 가시밭길이었는데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 강 부장께서 MBC 얘기를 하니까 지난 27년간의 네. 세월이 필름 파노라마처럼 네. 이렇게 쭉 떠오르는데요. 제가 MBC 퇴사하기 전에 45일간 유랑자 떠돌이 생활을 했던 그런 시간들, 또 이른바 조명창고에 격리돼서 유배돼 있던 그런 또 세월들, 또 감사국 정상화 위원회 뭐 이런 데서 각종 조사를 받던 그런 엄혹한 시간들 뭐 다 떠오르네요. 예. 정치권에서, 그래서 정치 입문해서 바로 당선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에도 좀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뭐 그야말로 풍찬 노숙의 네. 시간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MBC에서 막바지 시간에 겪었던 심정을 어떤 답답함이라고 표현한다면,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좀 막막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현장 기자 하고 싶거든요.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나는 MBC 가서 또 방송하고 싶다. 1번. 아니다. 이왕에 나는 정치로 들어왔고 정치에서 끝장 볼란다. 2번. 어느 겁니까? 이제 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네. 예, 열심히 해서 당선돼서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활동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제가 27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은 저를 이제 앵커로서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앵커를 했던 시간은 아주 짧고요. 27년간 기자 생활 중에 한 절반 가까이는 현장 취재 기자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부, 경찰서 출입, 그리고 시사 매거진 2580이라고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예. 거기서 저희 MBC에서는 이제 시사 매거진 2580을 이른바 방송 사관학교다, 그랬었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긴 호흡의 그 템포가 방송 기자한테 1분 30초 만드는 사람한테는 어려워요, 그거.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 그때 막 15분짜리, 20분짜리 그런 제작물을 만들 때 그 쾌감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또 그 시사 매거진 2580 이전에는 카메라 출동이라는 그런 이제 현대 방송 리포트의 하나의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냈죠. 맞습니다.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 그러니까 시사 매거진 2580이 방송 사관학교라면 카메라 출동은 방송사에서 일종의 해병대 역할을 했던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두 프로그램에서 제가 탐사 프로그램 취재 현장을 뛰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 부장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현장을 뛰었던 그 시절이 절로 떠오르는군요. 그 MBC를 얘기하면은 사실 앵커 하실 때 그 파트너가 당시에 배현진 아나운서였잖아요. 예.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지만 지금 피습 이후에 혹시 연락해 보셨어요? 방금 전에 네. 한번 연락을 했고 통화를 했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굉장히 지금 힘겨운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크게 될 사람은 온갖 시련을 겪기 마련이다. 그러니 씩씩하게 힘을 내서 이겨 나가시기 바란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위로 드렸고 배현진 의원이 하루 빨리 밖에 나가서 이제 정치 활동, 선거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컨디션 상태 또 정신 상태가 여러 가지로 힘겨운 상태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겪으면은 밖에 나가는 게 무서울 것 같아요. 어때요? 목소리는 괜찮나요? 뭐 예전에 그 낭낭한 목소리는 아니었고요. 굉장히 아직까지도 좀 고초를 겪고 있다는 게 정말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같이 이 방송을 했던 입장이니까 그 마음이 더 좀 아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나오셨으니까 이제 또 선거 얘기를 좀 해야죠. 영등포 을에서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죠. 흔히들 얘기합니다. 험지라고. 더군다나 그 험지에서 선거 치르는 것도 힘들은데 현 정부의 장관 출신이 또 이제 경쟁자로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떠세요? 우선 우리 강 부장님께서 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당협의 동지분들께서 영등포 을이 험지다 그러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있고요. 물론 이제 지난 3번의 선거에서 우리 당이 졌기 때문에 일견 험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영등포 을 지역에서 잇따라 선거에서 승리했고요. 그리고 2020년 선거에서도 제가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김민석 후보에게 5.9% 차이로 졌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새누리당 당 대표를 지냈던 이정현 후보가 갑자기 느닷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바람에 3.5%의 득표율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갈 보수표를 이정현 후보가 3.5%가 이렇게 옮겨가면은 딱 되는 건데 뭐 상당히 또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5.9%로 석패하는 나름대로 이제 선전했다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그 당시 뭐 아시겠지만 2020년 21대 총선은 저희 당이 참 서울에선 뭐 완전 박살났던 그런 선거였거든요. 서울 지역에서 그 당시에 당시 미래통합당이었죠.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의 평균 12% 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5.9% 차이로 졌다는 건 한번 다음 기회에 해볼 만한 그런 가능성, 잠재력을 보여준 선거였고요. 그리고 2021년, 2022년 각종 선거에서 저희 영등포 을 지역에서 모두 다 이겼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림동 지역에서도 저희 당에서 서울시 의회 의원을 배출할 정도로 지금 그야말로 황무지를 탓밭으로 이렇게 재건시켰다. 그렇게 보면 아마 맞을 겁니다. 대선 때 저희 영등포 을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13%나 이겼습니다. 13%. 그러니까 뭐 마냥 험지라고 얘기하면 진짜 기분 나빠할 만하네요. 그럼요. 특히 저희 당원 동지분들은 영등포 을 지역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저희 당원 동지분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지금 당내 뭐 아마도 경선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경쟁자인 박민식 장관하고 비교했을 때 박용찬의 경쟁력은 뭡니까? 우선 아까 질문하시기를 박민식 예비 후보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봤고요. 경쟁이라고 하는 게 피곤한 과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또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경쟁자가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늦잠을 잤을 것이고 그죠? 명함도
지금보다 훨씬 덜 돌렸을 것이고 또 밤에 일찍 더 들어갔을 것이고 귀가했을 것이고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경쟁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점이 있다면 저는 경쟁력이 강력한 후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정치 활동을 해온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간이었고요. 오로지 지역구 관리에 매진했습니다. 전 두 가지 방향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요. 첫째, 무너진 당협 조직을 재건시키자. 아하. 제가 2019년도 처음 저희 영등포 을 지역에 왔을 때 네. 당원 명부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예. 완전히 당협 조직이 와해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때 제 기억에 책임 당원이 한 350명? 그런데 지금 책임 당원이 2,6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일반 당원도 한 2,400명인가 2,500명이었는데 지금 일반 당원이 한때 10,000명까지 네. 예, 넘어가는. 예, 그래서 영등포 을 당협이 당원 10,000명을 확보했다 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네. 한번 띄웠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매달 네. 고문단 회의, 부위원장단 회의, 그리고 동별 회장단 회의 네. 이런 우리 당협 동지들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이제 당협을 재건시켰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구 현안 챙기기, 네. 재개발, 재건축 문제, 네. 각종 민원, 뭐 보도블록 문제 이르기까지 샅샅이 동네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현안들, 크고 작은 현안들을 다 정면으로 다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5년간의 세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느 분이 후보가 되든지 간에 상대는 아마도 김민석 의원이 될 터인데 예. 김민석 의원 벌써 원래 예전에도 거기서 했고 이번에 또 거기서 된 분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필승 카드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준비돼 있는 후보고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은 제가 지난 4, 5년간 경험을 해본 바에 따르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정치인이고 중앙 정치에. 예, 저는 그야말로 일하는 걸 추구하는 정치인이다. 아하. 그래서 그 점에서 전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인천인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한번 네. 보게 됐는데요. 인천 지역구의 유권자들에게 물어본 설문조사, 여론조사 네네, 같은 네네. 거였어요. 거기에 질문 내용이 어떤 국회의원을 원하십니까? 아하. 그래서 1번 음. 거물급 다선 의원, 아. 2번 도덕성이 좋은 후보, 3번 소통이 잘 되는 후보, 4번 지역 발전에 힘써줄 국회의원.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많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1등은 4번이었겠네요. 아 역시 참 빠르시네요. 보니까 지역 발전에 힘써줄 사람이 40에서 45%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물급 다선 의원이 2에서 3%밖에 안 나왔습니다. 제가 그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보고 야 이게 바로 이거다. 지금 유권자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옛날하고 달라졌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명망 있는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지역구에 그냥 갖다 꼽으면은 예. 바로 당선되는 네. 그런 트렌드였다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저 사람이 과연 우리 지역구에 와서 정말 막걸리라도 한잔 했는지 우리하고 악수라도 했는지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거를 다 면밀하게 꼼꼼하게 챙기고 난 다음에 투표장에 가서 표를 찍는다. 그러한 점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선거 몇 달 전에 와가지고 표 달라고 한다면 과연 환영 받겠는가 그러한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소통 능력에서 훨씬 내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역 발전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영등포에서 제일 큰 수건 사업이랄까 그런 건 뭡니까? 영등포을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역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건수가 38건입니다. 한번 우리 강 부장도 영등포 을 지역에 저희가 한번 초청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한때 갑에 살았어요. 당산동에. 당산동. 네. 거기만 해도 그래도 많이 개발이 많이 지었죠.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등포 을 지역, 특히 이제 대림동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오래된 노후화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여전히 지금 거의 80년대라고 보면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발전을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게 지금 진행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의도 하면은 솔직히 밖에서 보면 선망에 그런 이제 뭐 수도 서울의 맨하튼이다 뭐 이러잖아요. 안에 들어가 보면요 완전 골병이 들어 있어요. 아파트 천장에서 물 새죠. 저희 집도 물 셉니다. 녹물 나오고. 수도꼭지 틀면 녹물 나오죠. 겨울에 우풍 쐬고. 맞습니다. 바람 숭숭 불어. 그리고 뭐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로 뭐 허구한 날 싸우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외벽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엘리베이터는 뭐 며칠에 한 번씩 고장 나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일단 이건 생존권의 문제다. 무슨 뭐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은 생존권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신 거에 정치 현안 몇 개 여쭤볼게요. 요즘에 국민의힘 안에서 좀 약간 논쟁적인 사람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김경률 비대위원인데 그건 좀 일단 좀 접어두고 그건 좀 며칠 후에 좀 쟁점이 다시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유승민 대표인 것 같아요. 지금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어요. 오산에서 이제 안민석 이기고 한번 멋있게 복귀해라. 그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밥을 굶어도 유승민은 안 돼라는 또 당원들도 또 꽤 있나 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 완벽한 정치인은 없잖아요. 저는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전 가장 중요한 기준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선 가능성. 지금 우리가 어떤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따질 그럴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무조건 이번에는 국회 다수 의석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 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굉장히 위협받는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 난 이 사람 좋아, 저 사람 싫어.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생각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우선 그리고 최후의 기준은 경쟁력이다. 당선 가능성.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 공천 절차, 기준,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시스템을 마련해 뒀잖아요. 그러한 기준과 과정, 절차 속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다. 지금 뭐 유승민, 뭐 김무성, 뭐 몇몇 그 또 뭐 그렇죠. 논란이 되는 뭐 저 역시 지금 뭐 공천 대상 후보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러나 우리 당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지금은 한가롭게 호불호를 생각할 계제가 아니다. 오로지 경쟁력. 그래서 우리 당에서 최대한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지금 국회를 교체하고 그리고 정치를 교체해야 된다. 굉장히 지금은 절박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요. 한때 여야 간에 거의 좀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가 결국은 이게 무산됐어요. 민주당 의총에서 이제 협상안을 거부한 거죠. 만약에 지난번에 4년 전에 당선이 됐으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일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자신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잖아요. 이런 답답한 국회 상황 뭐 여러 가지로 달라지겠지만은 국회의원이 돼서도 어쩔 수 없는 이 소수당을 절감하는 이럴 때 만약에 국회의원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정말 그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편지를 쓰고 싶어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문제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소상공인들 영세 사업자들이
국회 안에까지 가서 그렇죠.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 그런 집회는 정말 처음 봅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분들이고 굉장히 그 양순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이건 최소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절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국회의원이 한 100여 분 계시죠. 예, 우리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간곡한 편지를 썼으면 좋겠어요. 예. 편지라도 써서. 지금 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이거 충분히 받아줄 만한 그러한 그러니까요. 법안이거든요. 원내지도부는 예. 거의 받아줄 뻔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마 이번 선거에 큰 악재가 될 겁니다. 저건 굉장히 민생을 도외시한다. 절박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뭐 이념적인 문제 또 이제 견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논쟁거리 법안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1년만 좀 봐달라 준비 좀 하게 해달라 이건데 이거를 못 받아주겠다? 어쩌자는 겁니까? 정말 편지를 쓰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박용찬 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강펀치도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내일도 강펀치.